반갑습니다. 이상심리학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에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어떤 뭐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행동이나 이상 정서, 이상 사고를 하는 이유를 이제 심리학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양가로 1번 이제 이상심리학의 주요 이론 1번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뭐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프로이트는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무의식 안에 다양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프로이트는 이제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해서 이 세 성격 구조가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상행동이 나온다라고 본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하냐면 동그라미 3번에서 자아가 원초화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때, 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아의 주된 기능은 원초화와 초자아 사이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자아가 그걸 잘 못해서 이 원초화, 이드의 핵심적인 욕구가 뭐라고요? 성욕과 공격욕. 이 성욕과 공격욕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욕과 공격욕은 의식으로 올라오면 안 돼서 자아가 이걸 자꾸 눌러요. 그러면 이드의 욕구와 자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접촉하는 이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그걸 신경증적 갈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신경질적 갈등이 뭐 자아가 힘이 세서 이 갈등을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면 쉽게 무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드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 신경증적 갈등이 잘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방어기제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어기제는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이 신경증적 갈등을 딱 처리를 해버리는데 그 방어기제가 나이에 또는 건강 상태, 심리적 건강 상태에 적절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져요. 그런데 나이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도록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정신분석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자아가 원초화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신경증적 불안이 발생을 하고 그 불안이 심해지면 방어기제가 작동이 되는데 이때 방어기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방어기제를 한 번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리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방어기제를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그 방어기제에 고착됐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럼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냐? 그럼 뭐 이거 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유현상, 꿈분석, 저항분석, 훈습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기기, 생식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이제 인지이론 또는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이제 뭐 인지행동이라고 요즘은 그냥 붙여서 많이 하니까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인지를 인간 정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했다라고 앞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동그라미 2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역기능적 사고와 신념이 부적응적인 인지 활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걸 이제 핵심적인 거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인지치료, 자기교수 훈련과 같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가로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인본주의 대해 배웠죠. 그렇죠? 인본주의, 인간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인본주의 이론에서의 인간관 이론, 함목적적으로 행동한다.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한다라는 거고요. 건설적이고 현실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아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부모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조건적 수용을 받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치 조건화, 조건화된 양육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그것 때문에 부적응 상태가 돼서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공감적 이해, 일치성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했다 얘기했습니다. 양가로 4번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상행동이 왜 발생하냐면 학습에 의해서 이상행동이 만들어졌다. 그럼 재학습을 통해서 다른 행동을 학습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조금 내려서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의 연구에 초점을 뒀고요. 동그라미 2번 모든 행동은 학습된 거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하는 행동, 우연히 하는 행동 이런 거 말고 반복된 모든 행동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은 잘못된 학습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학습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뭐 모방학습, 관찰학습, 뭐 사회학습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론적 베이스가 됐다라고 한 거였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치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얘기했냐면 소거, 강화 또는 처벌, 체계적 둔감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방학습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이론에서 보시면 이제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이상 생각, 감정,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고요. 이상 행동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가서 보시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정신장애 원인과 관련된 그 사회문화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학설은 뭐냐면 사회적 유발설이에요. 사회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낮은 사회 계층에서 발생한다. 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회 계층에 있으면 부당한 대우라든지 낮은 교육 수준, 낮은 취업 기회 등 취업 조건들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어떤 정신병리적인 대표적으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게 사회적 유발설인 거고요.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중류층에 있던 사람들도 정신장애를 겪게 되면 사회에서 적응 능력이 낮아져서 결국 사회 하류 계층으로 낮은 사회 계층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낮은 사회 계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적 선택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낙인설이라고 하는 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재활도 어렵고 심리적 적응도 어려워서 계속 그 상태, 낙인 찍힌 그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적 낙인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해?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되죠. 사회 문화를 개선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예방하는 거. 사회적인 풍토를 개선해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이론을 보시면 이상심리에 대한 주요 이론 2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이고도 사회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거예요. 유전자. 더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상 사고, 이상 감정, 이상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신체적인 거다. 이상 행동이나 이상 사고, 이상 감정도 다 신체적인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생물학적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생물학적 입장은 신체적 원인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 원인? 동그라미 2번에서 유전적 이상이라든지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뇌 구조적인 결함, 뇌가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아니면 나중에 사고로든 어떤 구조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신경 생화학적 이상, 신경 생화학적 이상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화학 물질인데요.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작동이 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머리로 가서 작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건데 몸에서 작동할 때의 명칭과 머리에서 작동할 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그럼 머리에서 작동하는 화학 물질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신경 생화학적 이상,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다하든지 부족하든지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뇌의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이제 그 이상심리 내용 하면서도 여러 차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세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다라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적당해야 돼.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도파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중추신경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뇌와 척수 이런데 이제 척수는 별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니까 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데요. 두 번째 점입니다. 운동 및 주의에 관여를 해요. 쾌락을 느끼게 하는 거, 도파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짜릿한 거, 환희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땐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적당해야 돼요. 모든 건 적당한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 기능.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파킨슨이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 파킨슨이 의심이 되거든요. 파킨슨 치매죠.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 이제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렇게 동물은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을 공격해요.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해지든지 불안해지든지 공격적이 되든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교감신경계는 이렇게 어떤 각성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긴장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지는 결과인데 어떤 각성과 연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이상행동은 약물치료를,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치료 방법으로 약물치료 제한하고요. 전기 충격을 주는 거라든지 심각할 때는 뇌절제술은 이제 보통은 이제 좌뇌 우뇌를 이렇게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거,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은요. 변연계, 기저핵, 그다음에 소뇌라고 하는 거의 이제 주요 기능은 어떻게 되냐? 변연계는 대뇌와 간뇌의 경계에 이제 있는 걸 이제 변연계, 뇌 변연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뇌를 이렇게 3D로 생각을 해보시면 뇌는 주먹 2개만한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뇌의 안쪽에 이렇게 3D로 볼 때 이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뇌와 간뇌, 대뇌는 바깥에 있는 걸 대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뇌와 간뇌는 요 맨 안쪽에 있거든요. 그 경계에 있다. 그래서 그게 변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연계 안에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는 이렇게 뇌 안쪽에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돼서 두 쪽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있긴 한데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편도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몬드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과 이렇게 많이 개입되어 있고요. 감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공포 불안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마는 이렇게 그것도 뇌 이제 안쪽에 변연계 안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안쪽에 있겠죠. 이 해마는 스폰지 같은 이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마에는 장기 기억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이 그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뇌에.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우리의 적정한 체중에 대한 감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를 조정하는 이런 거. 그래서 감정 표출이라든지 체온 조절, 그다음에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이제 시상하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기저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간뇌, 중뇌의 이제 양측에 위치해 있고 신체의 불안 수준, 근육 긴장, 그다음에 활동, 자세, 큰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기저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뇌는 이렇게 뒤통수 쪽에 이렇게 그 대뇌, 소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통수 쪽에 있는 소뇌. 작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작은 뇌. 그래서 뒤통수 쪽에 있으니까 그 소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쭉 흐르거든요. 척추 안에 척수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척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척수로부터 이제 어떤 우리 몸에서 오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소뇌가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로부터 외부에 대한 감각 정보를 받아서 이를 처리하고 구성하고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뇌도 운동 기능을 조절하고요. 조화롭고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소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입장인 거고요. 양과로 2번에서 이제 통합 이론입니다. 요게 조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시각에서는. 통합적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 모형, 뭐 다 같은 건데요.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이렇게 얹혀지면 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빵 하고 문제로 터져버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PTSD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한 버스를 타고 버스 한 대면 45인승이잖아요. 관광버스 같은 거. 45명이 버스 한 대를 타고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뭐 사고가 나서 굴렀어. 그래서 이제 몇 명은 죽기도 했는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 중에 몇 명은 PTSD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괴로워하다가 멀쩡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왜 PTSD가 되고 얘는 왜 멀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PTSD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PTSD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이 이렇게 땅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데 취약성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빵 하고 얹어져 버리니까 터져서 문제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고 괜찮았던 친구들은 취약성이 없는 거예요. 취약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주어졌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취약성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취약성이 문제를 경험했을 당시에는 취약성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도 취약성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시너지로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의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생물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게 다 믹스가 돼서 문제로 발현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 심리 사회 모형에서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하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이제 전체론입니다.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정반대되는 것이 환원주의거든요. 전체는 나눴다가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환원주의예요. 환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쪼갰다가 다시 전체로 환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전체론, 전체주의는 쪼갰다가 합치면 전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동일 결과성입니다. 동일 결과성은 다중 원인 동일 결과예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과는 하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다중 결과성입니다. 원인은 하나의 원인인데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PTSD, 어떤 사람은 우울, 어떤 사람은 불안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지만 교통사가 하나지만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조현병까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원인, 다중 결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상호 인과성, 상호 인과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영향을 줘서 더 문제를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체온도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체중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의 불안, 긴장도도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챕터 2 보시면은요, 두 번째 챕터죠. 이상심리학의 이제 분류 및 평가입니다. 이상심리를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심리라고 하는 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이상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정상,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기준이 이상심리의 분류예요. 분류. 그 분류하는 기준집이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선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CD라고 하는, ICD는 WHO, 세계보건기구죠. ICD에서 만든 기준집이 있습니다. 이 ICD는 특징이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전체를 다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심장,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다른 모든 조직, 신체 전체를 다루고 거기에 한 부분으로 정신 문제도 다뤄요. 그래서 이제 ICD는 의학 전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ICD는 현재 11 그 버전까지 나왔어요. ICD-11, ICD-11 이렇게 11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ICD 버전은 이제 의료 쪽에서는 ICD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 상담 쪽에서는 이 ICD 버전보다는 DSM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더 사용을 합니다. 이 DSM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기준집이에요. 미국에서 만든 건, 근데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APA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제 APA예요. 이 APA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신체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신적 문제만 다루는 그런 그 기준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DSM 같은 경우에는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SM-5 2024년도에 TR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은 DSM-5 TR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근데 아마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DSM-5 버전으로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걸 공지하거나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TR까지 나올까 싶기는 한데 뭐 DSM-5와 DSM-5 TR이 엄청나게 다르냐? 아니요. 거의 똑같은데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요.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서 그건 이제 그 우리가 내용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DSM-5 TR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DSM-5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 요 교재가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1번 DSM-5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SM-5는 어디서 만들었다? 미국 정신의학회, APA라고 약자로 부르는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었다. 양괄호 1번 보시면 이제 DSM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가 DSM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뭐 언제부터 만들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 정신의학회 APA에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정신의학회 APA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심리학자들이 30%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그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에서 근데 그럼 분류집이 왜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담자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 정신과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데 그 증상만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야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환자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명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집을 갖고 이 정도는 정상이야, 이 정도는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진단명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심리
이상심리의 분류를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SM-5는 범주, 카테고리는 크게 카테고리가 20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20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큰 카테고리 안에 하위 범주가, 하위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장애 이름과 그 큰 장애 안에 하위 장애들로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범주입니다.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그 신경 발달 장애 안에 하위 장애가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된 거죠.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20개인 거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그 하위 장애들을 전체를 다 배우냐? 전체를 다 못 배우고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큰 카테고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 발달 장애. 신경 발달 장애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굉장히 이제 많죠.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어디예요? 뇌죠, 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신경이라고 하면 거의 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을 언제까지 하나요?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는 18세 길면 24세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18세 또는 24세예요. 그래서 18세 또는 24세까지 그러니까 뭐 18살까지 발달한다는 학자들이 있고 24살까지 발달한다는 학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연령까지 쭉 발달해 나가는데 그 발달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조현병과 유사한 그리고 조현병으로 조현병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애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래서 왔다 갔다. 너무 좋았다가 너무 우울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장애들이 요 범주로 묶이고요. 우울 장애는 한쪽이죠. 그래서 단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친 어떤 장애들이 여기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장애랑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이렇게 이제 세 개는 DSM 4판에서는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4판이 있죠, 당연히. 4판에서는 원래 불안 장애 하나로 묶여 있다가 DSM 5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진 겁니다. 범주가. 불안 하나로 있다가 불안, 강박, 외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주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세 개는 이렇게 불안을 느낀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불안을 느끼는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불안 장애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리 장애 카테고리가 있죠. 해리 장애는 이제 이렇게 해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이는 건 이제 기억 상실 같은 거. 그게 전형적인 해리. 이렇게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니까. 다중인격 이런 것도 전형적인 해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 동일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심리적 원인일 때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로 간주를 하는 거죠.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신체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심리적 원인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범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우리가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쭉 하위 장애들이 있잖아요. DSM-5TR에서는 하나가 여기에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냐면 지속적 비탄 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DSM-5TR에서 하나가 추가가 된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 비탄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카테고리 안에 새로 들어간 장애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 장애가 있습니다. 배설 장애는 이제 싸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잘 싸야 되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게 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설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및 각성 장애라는 거예요. 이제 잠자는 것과 관련된 장애들이 여기 이제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 관련 장애가 범주가 아니고요. 요건 범주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성기능 부전이 하나의 범주, 그 다음에 변태 성욕 장애가 하나의 범주, 그 다음에 성별 불쾌감이 하나의 범주예요. 근데 성별 불쾌감이 DSM-5-TR로 넘어오면서부터 젠더 불쾌감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성별이 젠더, 원래 영어는 젠더였는데 이제 한국말 번역을 이제 이게 학지사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학지사에서 가져왔거든요. APA에서. 그래서 학지사에서 번역을 할 때 이제 DSM-5에서는 이제 성별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5TR로 바뀌면서 젠더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젠더 불쾌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범주예요. 성 관련 장애가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성격 장애는 성격 장애가 범주예요. A군 또는 A 집단 성격 장애 요게 범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격 장애가 하나의 범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이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이제 품행 장애적 특성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장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였고요. 신경 인지 장애. 신경이 앞에서 제가 신경 그럼 뭐라고 떠오르시라고? 뇌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거. 과거에 우리가 치매로 불렀던 것들이 이제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그래서 우리가 중독과 관련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고요. 기타 정신 장애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20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DSM-5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